그리고 몽둥이 가져와 58조 원을 들고 찾아온 미국이 한국에 단 한마디에 멈춰섰습니다. 미 상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펜타곤이 직접 설계한 족쇄를 들고 한국 거제 조선소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건 뼈아픈 거절이었습니다. 48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세계 유일의 조선소. 호주와 폴란드까지 수년 전부터 줄을 서 있던 그곳에서 미국의 58조 원짜리 갑질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 아메리칸 법안을 직접 만든 미 상원 보좌관의 뼈아픈 고백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이 서류를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58조 원짜리 계약서가 단 한 장도 펼쳐지지 못한 채 테이블 위에서 차갑게 버림받는 순간이었습니다. 420억 달러. 미 해군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전투함 건조 예산을 들고 태평양을 건너간 워싱턴의 최정예 협상단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 곳에서 이토록 처참하게 박살날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 거절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래들리 콜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보좌관이자 바이 아메리칸 강화법안을 직접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워싱턴 의회 복도를 15년째 누비며 미국의 국방 예산에 제 도장이 찍히지 않은 문서는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의 법이 곧 세계의 법이라고 굳게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 저는 지구판 바퀴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워싱턴 펜타곤 지하 3층에서 열린 긴급 안보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상원 의사당 건물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차기 국방수권법안의 부대 조항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군사위 소속 더글러스 핸드릭스 상원의원이 내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바이 아메리칸 강화 개정안이 놓여 있었죠. 미국 국방부가 발주하는 모든 군수 장비와 함정의 부품을 100% 미국산으로 의무화하는 법안. 제가 6개월을 밤새워가며 한 줄 한 줄 직접 써내려간 자부심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때 제 업무용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펜타곤 해군 작전부 직통번호가 떠 있었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다급하고 날카로운 한마디였습니다. 콜먼 보좌관님, 지금 즉시 펜타곤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해군성 장관과 합참 부의장이 직접 요청하신 겁니다. 붉은 등급입니다. 붉은 등급. 워싱턴에서 15년을 보낸 저도 이 단어를 실제로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핵 위협이나 대규모 군사 충돌에 준하는 최상위 안보 경보. 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적의 도발이나 해외 분쟁과 관련된 브리핑일 거라고 막연하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펜타곤 지하 3층의 기밀 브리핑룸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이미 살벌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점잖은 표정을 유지하던 해군 장성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창백했고 그들의 턱 근육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며 들어선 브리핑룸 안에는 해군성 장관 로버트 다우닝을 필두로 태평양 함대 부사령관 하워드 맥클레인 제독 그리고 의회 예산처의 핵심 간부들까지 미국 해군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들이 빈틈없이 도열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정면 스크린에 군사 위성 사진 2장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왼쪽 사진. 태평양 건너편 적국의 조선 기지와 해군 항구를 촬영한 최신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해안선을 따라 수십 기의 초대형 건조 도크가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완성 직전의 구축함과 잠수함들이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져 나오듯 일렬로 도열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수백 기의 크레인이 쉼 없이 강철을 들어 올리는 역동적인 모습이 정지된 사진 속에서도 또렷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오른쪽 사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는 것조차 잊은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 미합 중국의 핵심 군수 조선소 3곳의 위성 사진입니다. 브리핑 장교의 건조한 음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한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조선소는 죽어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도크에는 잡초가 콘크리트 틈새를 뚫고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건조 중이어야 할 최신형 핵잠수함은 반쯤 드러난 선체를 차가운 빗물에 적시며 4년째 같은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도 식별 가능할 만큼 녹이 번져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것이 현실입니다. 브리핑 장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 중 수리 대기 상태로 항구에 묶여 있는 함정이 전체의 38%에 달합니다. 수리하러 들어간 구축함이 부품이 없어 18개월째 도크에 갇혀 있고, 급한 대로 작전 중인 멀쩡한 이지스함의 부품을 뜯어다 쓰는 동족 포식이 7건 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족 포식, 자기 편 군함의 장기를 적출해서 다른 군함에 이식하는 처참한 행위가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 기지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위산이 역류하는 것 같은 구역질을 간신히 참아야 했습니다. 숙련된 용접공 부족 인원은 4만 7천 명입니다. 지난 20년간 비용 절감과 금융산업 편중 정책으로 조선 관련 하청 업체 2,800곳이 폐업했으며 새로 진입하는 기업은 연간 12곳에 불과합니다. 현재 미국에 남은 조선업 인프라만으로는 해군의 중장기 함대 재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브리핑 장교의 마지막 문장이 밀폐된 지하 벙커를 메아리치듯 울려 퍼졌습니다. 해군성 장관 다우닝이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맥클레인 제독은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짓누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2도는 내려간 것처럼 으스스한 냉기가 제 팔뚝 위로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순간에도 저는 진정한 공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저는 15년간 워싱턴 의회에서 법안으로 세상을 통제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면 그만이었죠. 세상에 미국 의회의 입법 권한과 펜타곤의 달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뼛속 깊이 각인하고 살아왔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맥클레인 제독님. 저는 메모장을 펼치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장 급한 불부터 끄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바이 아메리칸 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부품 의존도를 원천 차단하고 국내 조선 업체들에게 강제 물량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특별 예산 420억 달러를 긴급 편성하면 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58조 원. 이 정도면 도크를 새로 짓고 인력을 재훈련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확신했죠. 법으로 조이고 돈으로 메우면 된다. 이것이 워싱턴이 수십 년간 세계를 지배해 온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맥클레인 제독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낸 군인 특유의 냉혹한 현실 감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콜먼 보좌관, 당신은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야. 배는 법률 조항으로 만드는 게 아니오. 당장 내일 420억 달러를 허공에 뿌린다고 해서 4만 7천 명의 숙련 용접공이 땅에서 솟아나지는 않소. 거대한 군함 한 척을 건조하는 기술은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축적이 필요한 국가 단위의 예술이란 말이오. 우리는 그 시간을 잃어버렸소. 돈으로 되살릴 수 없는 시간을 말이야. 제독의 낮고 무거운 음성이 벙커 안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군인들은 항상 저렇게 비관적이지. 의회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쏟아부으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오만함의 크기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군성 장관 다우닝이 무거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 밖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해외 동맹국 조선소 활용 프로젝트를 가동하십시오.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나토 핵심 동맹국들의 건조 슬롯을 전수조사하세요. 우리가 돈을 댈 테니 그들의 도크에서 우리 군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외 동맹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메모장에 굵은 밑줄을 그었습니다. 좋아. 유럽 동맹국들의 도크를 빌리되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부품은 전량 미국산을 쓰게 강제하고 핵심 기술 이전은 차단한다. 유럽 놈들이 돈맛을 보면 우리 조건을 거부할 수 없을 거야.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달러를 미끼로 던지되 법의 사슬로 상대방의 목을 단단히 조이는 전략. 워싱턴에서 15년간 갈고 닦아 온 저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핸드릭스 상원의원에게 보고를 올리자 그는 전화기 너머로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콜먼 자네가 직접 유럽에 가서 판을 짜게. 단 한 가지만 명심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단 한 줄도 양보하지 마.
그게 우리의 법이고 우리의 원칙이야. 유럽이든 아시아든 미국 돈을 받으려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해. 그게 천조국의 격이란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반드시 우리 조건 그대로 관철시키겠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바이 아메리칸 법안의 위력을 전 세계에 입증할 절호의 무대. 저는 당장 여권과 펜타곤 승인 서류를 챙겨 들고 덜레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 안에는 바이 아메리칸 강화 조항이 빼곡하게 적힌 협상, 가이드라인이 육중한 무게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밧줄이 아니라 제 발목을 옥죄일 족쇄라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내리자마자 차가운 영국의 겨울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자신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과거 세계의 바다를 호령했던 영국,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수백 척의 전함을 찍어냈던 유럽의 방산 강국들, 그들이라면 분명 우리의 구명줄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조건을 100% 수용하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첫 번째 방문지는 영국 최대의 해군 조선 업체 본사였습니다. 런던 시내에서 북쪽으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해안가의 조선소 입구에는 거대한 회사 로고가 바람에 삐걱거리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유리와 크롬으로 번쩍이는 최신식 인테리어였고 영국 측 임원들은 완벽한 발음의 영어로 세련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PPT 화면이 아니라 창밖에 보이는 실제 건조 도크를 향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현장을 둘러보겠다고 했을 때 영국 측 간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크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감각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건조, 도크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은 반쯤 조립된 호위함 선체 하나뿐이었습니다. 크레인 한 기가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아래서 일하는 작업자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천 명의 용접공이 불꽃을 튀기며 함성을 지르던 조선소 특유의 뜨거운 에너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찬 바닷바람만이 녹슨 철골 사이를 스산하게 훑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콜먼 보좌관님. 영국 측 조선 담당 부사장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설계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실제로 그 설계를 강철로 만들어 낼 인력이 없습니다. 현장 용접공의 평균 연령이 57살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런던 금융가나 IT 스타트업으로 빠져나갔고 부품을 대주던 하청 공장들은 동유럽으로 이전하거나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한테 미국 해군 구축함을 맡기시면 첫 번째 함정이 물에 뜨기까지 최소 9년은 잡으셔야 합니다. 9년. 그 숫자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허벅지 위에 놓인 제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영국이 안 되면 독일이 있고 프랑스가 있으니까. 이틀 뒤 독일 북부 해안의 최대 군수 조선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항구 도시. 독일 측 임원 클라우스 베버가 거친 북해 바람을 맞으며 도크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콜먼 보좌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버가 텅 빈 도크를 가리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도면이 있습니다. 완벽한 3차원 설계 시스템이 있어요. 하지만 그 도면을 실제 강철로 깎아낼 손이 없습니다. 이 야드에서 일하는 기술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은퇴합니다. 보충 인력은 제로에 가깝고요. 당신들이 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쌓아줘도 우리가 첫 번째 군함을 바다에 띄우는데 8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영국에서 들은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 프랑스 서해안의 군항 도시에서도 이탈리아 남부의 조선소에서도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유려한 프레젠테이션 뒤에 숨겨진 실체는 하나같이 텅 빈 도크와 늙어가는 용접공, 그리고 끊어진 부품 공급망이었습니다. 서구 문명 전체가 같은 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비대하게 부풀어 올랐지만 팔다리의 근육은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기형적인 환자. 화려한 금융 빌딩과 IT 캠퍼스 뒤편에서 제조업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서양의 칠흑 같은 어둠이 미 해군의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핵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안 되면 다른 곳을 찾으면 된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미국의 돈과 미국의 법 앞에 무릎 꿇을 나라가 있을 거야. 제 검은 가죽 서류 가방 안에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단 한 줄도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족쇄의 무게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하게 조여쥐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으로 복귀하자마자 열린 긴급 수뇌부 회의에서 저는 참담한 실사 결과를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제동님, 유럽 전역의 나토 동맹국 조선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나토의 핵심 방산 국가 4곳 모두 대규모 군함을 제때 건조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서구권 전체를 통틀어 우리의 전투함을 만들어줄 조선소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별을 단 장성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적에 대한 공포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맥클레인 제독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지구상에 딱 하나뿐이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서류 위에는 태극기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세 글자가 펜타곤 지하 벙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코웃음을 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작은 나라의 민간 조선소에 미 해군의 운명을 맡기자는 겁니까? 하지만 맥클레인 제독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콜먼 보좌관. 현재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초대형 LNG, 운반선의 72%를 한국 조선소 3곳이 만들어내고 있소. 그들은 우리의 이지스 시스템을 능가하는 최신형 스텔스 구축함을 자력으로 설계하고 납기보다 빠르게 해군에 인도하고 있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현실이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한국이 배를 잘 만든다 치자. 하지만 그건 상선이잖아. 미 해군의 전투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역이야. 그리고 어디서 만들든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절대 양보 불가야. 한국이든 어디든 미국의 법 앞에서는 고분고분 따라야 해. 핸드릭스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자 그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와. 그리고 우리 조건을 그대로 들이밀어. 콜먼 자네가 만든 법이잖아. 한국이 58조 원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야. 자네의 법으로 그들의 목줄을 단단히 잡게. 네, 의원님. 반드시 무릎 꿇리겠습니다. 저는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에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다 미국 영토 내 건조, 의무 조항까지 추가된 더욱 가혹한 협상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인력만 버지니아로 끌고 와서 미국 법 아래에서 일하게 만들겠다는 계획. 부품은 미국산만 쓰되 건조 비용은 한국 수준으로 낮추라는 적반하장의 요구. 저는 그것이 완벽한 협상 전략이라고 자화자찬하며 비행기 좌석에 몸을 깊이 파묻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58조 원을 흔들면 세상 그 어디든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멍청하고 치명적인 착각이 얼마나 처참하게 산산조각 나게 될지. 비행기가 대한민국의 땅에 닿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단 1%도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미국의 법과 달러가 지배하지 못하는 세계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쪽 끝, 거제라는 낯선 해안 도시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펜타곤 긴급 수뇌부 회의는 제가 유럽 실사에 참담한 결과를 보고한 직후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맥클레인 제독이 대한민국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순간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정보 분석국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데리 파슨스 국장이었습니다. 제독님 잠시만요. 한국으로 가기 전에 일본이라는 선택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세계 2위의 조선 강국이었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오래된 태평양 동맹입니다. 합리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이라면 최소한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동맹이니까.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관철시키기에도 한국보다 수월할 거라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맥클레인 제독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슨스 국장, 일본은 이미 검토가 끝났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이요. 일본의 조선업은 우리나 유럽과 똑같은 경로를 밟으며 지난 30년간 추락해왔소. 전성기의 세계 시장의 50%를 장악했던 일본의 점유율이 지금은 채 15%도 안 돼요. 게다가 평화헌법의 제약과 극도로 보수적인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펜타곤이 요구하는 대규모 군함,
건조 물량을 소화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보 분석국의 최종 판단이요. 제독은 스크린에 한 장의 비교 차트를 띄웠습니다. 일본 최대 조선소의 연간 건조 용량과 한국 최대 조선소의 연간 건조 용량을 나란히 놓은 그래프. 한국 쪽 막대가 일본의 4배를 훌쩍 넘기며 화면 끝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일본은 검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합니다. 제독의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한 톤은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유럽이 탈락하고 일본마저 탈락한 지금 지구상에 남은 선택지는 정말로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국이라. 좋다. 어디든 상관없어. 결국 미국의 돈 앞에서는 다 똑같으니까. 내가 만든 법의 무게를 똑똑히 보여주겠어. 사흘 뒤 저는 펜타곤 실사단의 일원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실사단의 면면은 화려했습니다. 맥클레인 제독을 필두로 해군 함정 조달국의 기술 장교들, 그리고 핸드릭스 의원실에서 저와 함께 내려보낸 법률 자문팀까지 미국 국방 권력의 최상위층이 총출동한 셈이었죠. 인천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내내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무심하게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고속도로와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나쁘지 않군. 하지만 결국 우리가 무기를 팔고 방위비를 뜯어내는 동맹의 하위 파트너일 뿐이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버스가 해안도로를 따라 거제도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에서 협상 시나리오를 검토하다 말고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버스가 거대한 산모퉁이를 돌아서는 찰나 제 시야에 들어온 광경에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좌석 위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딱 소리가 났지만 주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거대한 해안선 수킬로미터를 통째로 집어삼킨 하나의 독립된 산업국가였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붉은색과 노란색의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이 36기나 도열해 있었습니다. 구름 아래로 일렬로 늘어선 그 거대한 철인 군단의 위용은 제가 지금까지 위성,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적국의 해군 기지조차 압도하는 규모였습니다. 유럽에서 보았던 녹슨 크레인 한두 기가 느릿느릿 움직이던 스산한 풍경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곳은 숨 쉬고 있었습니다. 아니,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중장비 트랜스포터가 쉼없이 움직이며 거대한 강철 블록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고, 도크 곳곳에서 퍼져나오는 용접 불꽃의 푸른 빛이 대낮의 햇살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맥동하며 강철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앞좌석에서 여유롭게 잡지를 뒤적이던 맥클레인 제독이 조용히 고개를 돌려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용접 열기와 차가운 남의 바닷바람이 동시에 얼굴을 때렸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쇳가루 냄새와 기계유 냄새가 뒤섞인 그 묵직한 공기는 유럽의 텅 빈 도크에서 맡았던 습기 찬 뷔페의 냄새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공장의 냄새였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화려한 양복을 차려입고 파워포인트를 흔들어대던 유럽의 임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업용 안전 점퍼를 단정하게 입고 흰색 안전모를 쓴 중년의 한국인 남성. 거제 조선소 함정사업부를 총괄하는 정하윤 부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굳이 미국 국방부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아부하거나 긴장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안다라는 영업맨의 조급함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오늘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를 대하듯 고요하고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현장부터 보시죠. 물론 한국어였고 통역이 곁에서 옮겨주었습니다. 짧고 군더더기 없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정하윤 부사장은 몸을 돌려 도크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의 영토에 발을 들인 방문객처럼 종종 걸음으로 그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정하윤 부사장의 안내를 따라 도크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턱이 벌어지는 경험을 생애 처음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제일 도크 안에는 빌딩 20층 높이의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이 나란히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미식 축구 경기장 3개를 이어붙인 것보다 긴 괴물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보안 울타리 너머 군수 전용 구역에서는 매끄러운 검은빛 선체를 드러낸 최신형 스텔스 구축함 2척과 잠수함 1척이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정 부사장님, 지금 이 야드 하나에서 동시에 건조 중인 선박이 총 몇 척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정 부사장은 안전모 아래로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 그대로 태블릿을 가볍게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이 거제 야드 한 곳에서만 대형 상선 48척과 해군 전투함정 9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록 조립 공정까지 합치면 동시 가동 프로젝트는 70건이 넘습니다. 48척, 9척의 군함, 동시에 워싱턴에서 4년째 단 한 척의 잠수함도 제때 완성하지 못해 멀쩡한 배의 부품을 뜯어먹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미국 최대의 군수 조선소를 통째로 떼어다 놓아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한국 야드의 한 구역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계산이 저절로 완성되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해군 기술 장교의 입에서 신음에 가까운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정 부사장은 우리를 거대한 선체 조립 공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것 같은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수백 톤짜리 강철 블록들이 사람의 손이 아닌 수십 대의 자동 용접 로봇에 의해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 범위 안에서 재단되고 용접되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청백색 용접 불꽃을 쏟아내는 광경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정교하고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독일에서 만났던 57살 용접공들의 굽은 허리가 떠올랐습니다. 영국 도크에서 보았던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의 작업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20대, 30대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태블릿과 대형 모니터 앞에서 로봇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주저앉은 서구와 달리 한국은 인간의 한계를 기술의 진화로 완벽하게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저희는 선박을 밑바닥부터 하나씩 쌓아 올리지 않습니다. 정 부사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개의 초대형 블록을 별도의 공장에서 동시에 완벽하게 제작한 뒤 골리앗 크레인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버립니다.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거대한 군함 한 척이 조립되는 겁니다. 덕분에 전체 건조 기간을 미국 조선소의 절반 이하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절반 이하. 그 단어가 제 뇌리에 불도장을 찍듯 박혔습니다. 미국이 한 척도 못 뽑아내고 허덕이는 동안 이 사람들은 48척을 동시에 돌리면서도 여유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율 89%, 도크 가동률 96%. 정 부사장이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지나가듯 읊어대는 숫자 하나하나가 미국의 처참한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제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현장 실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겉으로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속으로는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압도적인 현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치밀어 올랐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결국 돈이야, 58조 원을 눈앞에 흔들면 이 사람들도 결국 고개를 숙일 거야라는 오만한 자기 최면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현장 실사의 마지막 코스는 군수 전용 구역의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정하윤 부사장이 대형 스크린을 켜자 전 세계 지도 위에 수십 개의 붉은 점이 반짝이며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점에는 국가명과 프로젝트명이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거제 야드의 군수 전용 도크는 향후 7년간 단 하나의 빈자리도 없이 모든 건조 슬롯이 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년.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 부사장은 스크린의 붉은 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담담하게 설명을 이었습니다.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프로젝트 9척. 5년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현재 세 번째 함정이 진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폴란드 해군의 대규모 해상 방위 시스템 구축 사업. 나토 동유럽 방어의 핵심 전력으로 6척이 동시 진행 중입니다. 스크린 위에 붉은 점들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나토의 핵심 동맹국들부터 중동과 남미의 신흥, 해양 강국들까지 전 세계가
이미 이항국의 조선소 문 앞에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맥클레인 제독이 팔짱을 끼고 묵묵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 대신 씁쓸한 자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현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정 부사장님, 그 나라들은 귀사에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까? 바이 아메리칸 같은 자국산 부품 의무 조항이나 자국 영토 내건조 같은 규제 말입니다. 정 부사장은 처음으로 미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런 조건을 건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만 원했습니다. 저희 거제 도크에서 완벽하게 완성된 함정을 약속된 날짜에 인도받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회의실이 묘하게 고요해졌습니다. 제 옆에 앉은 법률 자문팀의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온 그 두꺼운 족쇄의 서류가 이 공간에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호주는 나토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다잡으며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들도 자국 방산 산업을 보호해야 할 텐데 왜 자국 조선소가 아닌 한국에 맡긴 겁니까? 정 부사장은 다시 한번 태블릿을 가볍게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호주 해군이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시도했던 콜린스급 잠수함 프로젝트를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은 원래 계획의 3배로 폭발했고 납기는 7년이 넘게 지연됐습니다. 그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호주 해군 참모 총장이 직접 거제를 방문했고 저희 도크를 둘러본 뒤 이틀 만에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 참모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에 세금을 쏟아붓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자존심에 세금을 쏟아붓는 짓은 하지 않겠다. 호주 해군의 최고 사령관이 한 그 말이 마치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미국이 지금 하려는 짓이 정확히 그것이었으니까요. 바이 아메리칸이라는 자존심의 족쇄를 단단히 채운 채 텅 빈 도크에 58조 원의 세금을 쏟아부으려는 것. 그것은 애국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깨달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6개월을 밤새워 만든 법안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워싱턴에서 쌓아올린 제 15년의 경력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자기 최면을 걸었습니다. 58조 원이야. 58조 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 앞에서는 호주 같은 작은 나라와 미합 중국을 비교할 수 없어. 미국이 돈을 흔들면 저들도 결국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 내일 서울에서 내 법안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주겠어. 거제에서 올라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 꼭대기층에 위치한 최고급 회의실. 통유리 창 너머로 수백만 대의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가는 서울의 출근길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제 앞에 놓인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밤새 워싱턴에서 핸드릭스 의원실이 최종 승인한 협상 가이드라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호텔 방에서 핸드릭스 의원과 통화할 때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콜먼, 잘 들어. 내일 협상에서 한치도 물러서면 안 돼. 첫째, 미국 영토 밖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한국의 기술자와 설계 시스템만 버지니아로 가져오게 해. 둘째,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따라 부품은 전량 미국산을 쓰게 강제해. 셋째, 그러면서도 전체 건조 비용은 한국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니까.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을 보고 나니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한국 측이 이 조건을 수용할지가 불투명합니다. 그들의 도크는 이미 7년치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호주와 폴란드 나토 동맹국들까지 줄을 서 있고요. 저는 솔직한 우려를 전했지만 핸드릭스 의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콜먼, 자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겁이 많아졌나? 호주 폴란드가 대체 얼마짜리 계약인데? 우리는 420억 달러야. 58조 원이라고. 지구상의 어떤 기업이 이 금액을 발로 차겠어. 한국 사람들은 장사꾼이야. 눈앞에 58조를 흔들면 어떤 조건이든 삼키게 되어 있어. 자네의 법대로 밀어붙여. 그게 자네 일이잖아. 네, 의원님.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핸드릭스 의원의 한국 사람들은 장사꾼이야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하윤 부사장이 수행원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제 거제에서 작업복을 입고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도크를 누비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재단된 짙은 남색 정장.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눈빛. 미국 국방부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단 1mm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강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간단한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일부러 선수를 치려 했습니다.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워싱턴식 협상 본능이 작동한 것이죠. 정 부사장님, 어제 거제 현장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상원 군사위원회와 해군작전부는 귀사의 건조 역량이 우리의 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귀사에게도 세계 최강 미해군과 파트너가 되는 전례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준비한 기본 계약 조건을 보시죠. 저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겁게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위압감을 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저는 가장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습니다. 미합 중국의 안보 법안에 따라 미 해군의 모든 전투함정은 반드시 미국 영토 내에서 건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거제 도크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신 귀사가 자랑하시는 그 우수한 로봇, 자동화 공정과 핵심 설계 엔지니어들을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 조선소로 파견해 주십시오. 귀사의 기술로 우리 땅에서 우리를 위해 배를 만들어 주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건. 함정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과 기자재는 바이 아메리칸 법에 따라 전량 미국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법이므로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사를 선택한 이유는 귀사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부품을 미국에서 조달하시더라도 전체 건조 비용은 귀사의 한국 내 상선 건조 수준으로 대폭 낮춰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조건을 읊어내는 동안 맥클레인 제독이 고개를 떨군 채 관자놀이를 손으로 짓누르고 있는 것이 시야 끝에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이 협상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해야만 했습니다. 핸드릭스 의원의 명령이 제 등 뒤에 칼날처럼 서 있었으니까요. 저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조 원에 달하는 미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정 건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귀사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게도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에 최대한의 위험과 압박을 실어 내뱉었습니다. 5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무게로 상대방을 짓누르려는 계산이었죠. 유럽에서든 아시아에서든 이 금액을 듣는 순간 누구라도 눈이 뒤집히게 되어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계약서 뭉치가 정하윤 부사장의 손 앞에 멈춰섰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천장의 공조 시스템이 돌아가는 낮은 웅웅거림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 부사장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타는 듯한 목마름에 침을 삼키며 그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58조 원의 무게에 눌려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든 조건을 완화해보려고 애원할 것인가? 워싱턴의 경험으로는 이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돈 앞에서 세상은 항상 그렇게 움직여왔으니까요. 하지만 정하윤 부사장은 분노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하게 가라앉은 깊은 바다 같은 눈동자로 자기 앞에 놓인 계약서 뭉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계약서의 겉표지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폭풍 전의 침묵 속에서 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58조 원을 들이미는 쪽은 저인데 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저란 말입니까? 과연 이 조용하고 단단한 한국의 협상가는 워싱턴이 던진 이 오만하고 기형적인 족쇄를 향해 어떤 답을 꺼내 들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의 그 맹목적인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과연 몇 초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일까요? 모든 시선이 정하윤 부사장의 손끝에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제가 온 힘을 다해 밀어낸 두꺼운 계약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영토 밖에서는 군함을 만들 수 없으니 기술과 인력만 버지니아로 바치라는 요구. 부품은 비싼 미국산을 쓰면서 비용은 한국 수준으로 깎으라는 적반하장. 4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미끼 삼아 상대방의 목에 법의 사슬을 감으려는 워싱턴식 전략의 정수였습니다.
당연히 분노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이든 이런 모욕적인 조건을 들으면 테이블을 내리치거나 최소한 얼굴을 붉히며 항의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아니면 핸드릭스 의원의 예상대로 58조 원의 무게에 눌려 어떻게든 조건을 완화시켜 보려고 굽신거리며 읍소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정하윤 부사장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쾌한 기색조차 그의 얼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게 가라앉은 눈동자로 자기 앞에 놓인 계약서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몇 초의 침묵이 제게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 부사장의 손가락이 계약서 겉표지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의자 앞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펼치려는 건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건 협의에 들어가는 건가?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계약서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표지를 손끝으로 가볍게 한번 쓸어내린 뒤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계약서를 그대로 덮어버렸습니다. 한 장도 넘기지 않은 채 이 서류는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통역을 거치지 않은 또렷하고 차분한 영어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발음이었습니다. 단 한 음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읽어볼 필요가 없다뇨? 이것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해군작전부가 수주에 걸쳐 검토하고 승인한 공식 제안서입니다. 42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의 특별 파트너십 제안서란 말입니다. 제 목소리에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나오기 시작한 것을 저 자신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정 부사장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여유로운 자세를 유지한 채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들은 차갑고 묵직한 비수가 되어 제 심장 한가운데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콜먼 보좌관님, 어제 저희 거제 야드의 군수 전용 도크를 직접 보셨죠? 48척의 대형 선박과 9척의 전투, 함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좌관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정 부사장은 안주머니에서 얇은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선박들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저희 군수 도크는 향후 7년간 빈자리가 없습니다. 호주 해군 9척, 폴란드 해군 6척, 노르웨이, 페루, 사우디까지 나토의 핵심 동맹국들이 수년 전에 줄을 서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정 부사장의 목소리는 한 톤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강자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저희에게 자국의 낡은 조선소로 기술자를 보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국산 부품을 쓰라고 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품질을 최적의 비용에 약속된 날짜에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정 부사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계약서 뭉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종이 뭉치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것인지를 담담하게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규제와 통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저희의 맹목적인 희생을 기대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품 공급망조차 끊어진 텅 빈 버지니아의 낡은 도크로 저희의 핵심 설계자들을 보낼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바이 아메리칸을 준수하면서 가격은 한국 수준으로 맞추라는 요구는 경제 논리 이전의 기술에 대한 모독입니다. 정 부사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겨드는 그의 동작에는 단 한 조각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이 협상은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습니다. 저희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8조 원에 달하는 미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정 건조 프로젝트가 그 짧고 단호한 거절 한마디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제정신입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고 물잔이 흔들리며 물이 테이블 위로 튀었습니다. 제 손바닥이 얼얼하게 저릿거렸지만 통증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420억 달러입니다. 58조 원이라고요. 지구상의 어떤 기업도 펜타곤의 이 예산을 발로 찰 수 없습니다. 이건 귀사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이익이 걸린 일입니다. 미 상원이 이 예산을 다른 곳에 배정해버리면 귀사는 영원히 이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도 정말 58조를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돌이켜보면 그것은 협박을 가장한 비명이었습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국의 관료가 자신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내지르는 처절한 단말마였습니다. 정하윤 부사장은 이미 서류 가방을 든 채 회의실 문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 쪽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 담담한 미소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콜먼 보좌관님, 58조 원은 분명 매력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부품도 없고 인력도 없는 버지니아에서 미국산 부품을 억지로 쓰며 배를 만든다면 결국 납기는 끝없이 지연될 것이고 비용은 100조 원을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처참한 실패작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당장의 돈을 위해 저희의 이름과 원칙을 팔지 않습니다. 족쇄를 차고 바다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은 미해군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만 일어서겠습니다. 정 부사장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와 수행원 2명이 어떤 미련도 없이 고요하고 단정한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쿵!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펜타곤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소리처럼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선 맥클레인 제독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달그락거리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호기롭게 조건을 읊어대던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단 한 장도 펼쳐지지 못한 채 버림받은 계약서 뭉치만이 비참하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맥클레인 제독이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에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콜먼 보좌관, 내가 처음부터 경고했소. 배는 법률 조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핸드릭스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원님,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거부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3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터져 나온 것은 핸드릭스 의원 특유의 호통이었습니다. 뭐라고? 58조 원을 거절해? 미쳤군. 저들은 완전히 미친 거야. 좋아, 그러면 다른 곳에 줘. 인도, 브라질 어디든 찾아봐. 미국의 돈을 마다할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 의원님, 다른 곳은 없습니다. 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잔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유럽은 도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전부 인력과 공급망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점유율이 15% 아래로 떨어졌고 평화헌법과 고비용 구조 때문에 우리 물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군함을 제때 건조할 능력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크는 이미 7년치가 꽉 차 있습니다. 호주와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수년 전에 줄을 서서 예약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겁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핸드릭스 의원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한마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콜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국 영토 내 건조 의무도 폐기해야 합니다. 제가 만든 법이 미 해군을 죽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입안에 피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을 밤새워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법안. 제 경력의 정점이자 자부심의 결정체. 그것을 제 입으로 직접 폐기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스스로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제 조선소에서 보았던 48척의 거대한 선박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36기의 골리앗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며 도열한 강철의 제국, 수백 대의 로봇이 밀리미터 단위로 쇠를 재단하던 그 완벽한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태블릿 하나로 통제하던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 우리가 월스트리트의 모니터 속 가짜 숫자에 열광하며 제조업을 비웃고 있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그 거대한 강철의 생태계를 짓고 키우고 진화시켜 왔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고 세계가 금융노름에 빠져 조선소에 불을 끌 때도 그들은 쇳가루를 마시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바다의 패권을 조립하는 진정한 강철의 제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주가 그들에게 자존심을 접었습니다. 폴란드가 나토 방어의 심장부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노르웨이가, 사우디가,
페루가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섰습니다. 그 누구도 미국처럼 자국산 부품을 쓰라거나 자기 나라 도크에서 만들라는 어리석은 족쇄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 하나의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권력은 돈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 것은 법과 달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와 하늘을 채울 군함과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근육을 스스로 말려 죽였습니다. 숙련된 용접공이 은퇴하도록 방치했고 하청업체 2,800곳이 도산하도록 외면했고 젊은이들이 금융가와 실리콘밸리로 떠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도크 위에 법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를 씌워놓고 여전히 우리가 세계의 지배자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바이 아메리칸. 미국산을 사라. 제가 직접 만든 그 법은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보호막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시체 위에 덮어놓은 화려한 수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위가 미 해군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법이 제 나라의 해군을 교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호텔 방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강변의 수만 개의 불빛들이 쉼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빌딩 숲.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불을 밝히고 달리는 끝없는 차량 행렬. 이 작고 조용한 나라는 어떻게 이토록 압도적이고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으로 세상을 통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강철을 깎고 용접하고 조립하며 세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실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법전을 두껍게 쌓아 올리는 동안 그들은 도크를 넓히고 크레인을 세우고 로봇을 깔았습니다. 우리가 규제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동안 그들은 기술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규제의 제국은 기술의 제국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핸드릭스 의원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날아올 것입니다. 제가 6개월을 밤새워 만든 바이 아메리칸 강화법안을 스스로의 손으로 찢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하윤 부사장을 다시 찾아가 고개를 숙인 채 처절하게 애원해야 할 것입니다. 제발 미 해군의 절박한 사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들의 위대한 도크에서 우리의 군함을 만들어 달라고. 갑과 을이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린 냉혹한 현실. 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제국이 강철로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15년간 걸어온 워싱턴이라는 거대한 환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자정이 넘어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구나. 저는 이 말을 차가운 유리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처절한 항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보좌관 브래들리 콜먼의 뼈아픈 고백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420억 달러의 천문학적 예산, 4년째 항구에 묶여 녹슬어가는 미국의 잠수함들, 부품이 없어 멀쩡한 군함의 장기를 적출해서 다른 배에 이식하는 동족 포식의 참상, 그리고 48척의 거대한 선박을 동시에 건조하며 향후 7년간 빈자리가 없을 만큼 전 세계의 주문이 쏟아지는 한국의 거제 조선소. 이 압도적인 숫자들 뒤에는 세상이 금융에 열광하며 제조업을 비웃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텅 빈 도크에서 쇳가루를 마시며 묵묵히 밤을 새운 우리 기술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결국 58조 원의 족쇄를 들고 갑질하러 온 미 상원 보좌관은 이렇게 탄식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만든 법이 미 해군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시절.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세상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58조 원을 들고 와서 갑질하던 오만한 제국이 한국의 단 한마디에 멈춰 서야만 했던 이 통쾌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거대한 파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보좌관 브래들리 콜먼의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58조 원을 들고도 무릎 꿇어야 했던 미국의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상에 알리는 건 여러분의 공유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